선거로 만나는 역사 속 이야기, 다채로운 선거의 세계가 선거학개론에서 펼쳐집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박광일 작가님 그리고 함규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 지방선거는 지방선거인데 지방선거인 조선입니다. 자, 역사 속 지방선거 이야기를 요모조모 좀 소개해드리기 전에 현대판 지방선거부터 몇 가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음악이 좀 필요해요. 빰빰빰빰빰빰빰빰 빠라빰빰빰빰. 우리 같이 안 해요? 자, 지방선거 앞 3초 스피드 모의고사. 시험 보는 건가요? 노래자랑, 네? 노래자랑, 아니요. 퀴즈자랑. 네, 퀴즈 자랑. 두 분의 이제 그 퀴즈 실력을 좀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대본에 없는데 그 내용.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퀴즈죠. 저희가 짜고 치면 그럼 안 되잖아요. 시작부터 이걸 하시면 뭐 혹시 다 틀리면 나가야 되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 뭐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뭐 오랜 내공을 쌓아왔기 때문에 또 두 분께서 뭐 어른이 잘 알아서 대답을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요, 우수생에게는 선거학개론만의 특별한 또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선물은 CG로 드리도록 할게요. CG요? 아니, 직접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럼 제 답변도 네. CG로 답변도 CG로. 안 돼요. 그건 안 되고요. 자, 그럼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자, 귀 기울여 드려보세요.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는 몇 장일까요? 박 오! 4장. 4장이요? 4장 아닌가요? 4장. 땡! 땡이에요? 네. 자, 한 어떡하지? 번씩만 기회를 드릴 거예요. 한 장. 한 장? 아마도. 정말입니까? 아마도 다시 한번 번복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장. 한 장. 땡! 정답은 총 7장인데요. 시도 교육감 선거, 시도지사 선거, 그리고 구시군회장 선거, 그리고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 의원 선거, 그리고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 선거를 선출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7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교육감 선거의 투표용지에는 정당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교육감 선거의 투표용지에는 기호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하나, 정답. 둘. 제가 그럼 먼저 들긴 했는데 그러면 네. 이번엔 교수님께 먼저 기회를 드릴게요. 둘 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유는요? 일단 정당 추천이 아니고 그다음에 기호를 나타낼 경우에 있어서는 뭔가 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오, 정답입니다. 우! 자, CG 선물 주세요. 맞출 수 네. 있었던 문제. 정답은 안 들어간다입니다.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는 정당이 추천하지 않아서요. 이 기호와 정당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3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쉬워요.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이 투표할 수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정답. 없다. 없다? 정말입니까? 있다. 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없다. 없다요? 정답은 없다. 땡! 정답은 있다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경과하고 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은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적이 너무 안 좋네요. 처음부터. 마지막 문제는 마지막 문제도 있어요? 맞추실 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방선거도 해외에서의 재외선거가 치러진다, 안 치러진다. 하나, 둘, 셋. 고민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없다. 정답은 없다. 네. 정답 맞습니까? 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있다. 정확해요?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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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큰 거 받으시고. 자, 정답은 안 치러집니다. 재외선거는 대통령 선거,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실시되며 지방선거에서는 실시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또 놓쳤던 부분들도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너무 즐거웠거든요. 앞으로도 종종 이런 시간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뭔가 해서 이제 뭐 아나운서님한테만 문제를 드려보. 교수님 아까 종종 저한테 질문하시잖아요. 아시죠? 들으셨죠? 이러면서. 기억이 없는데. 옆길로 새는 게 아니라 전쟁으로 새는. 그러니까요. 자, 이제 현대판 지방선거 우리가 숨가쁘게 좀 알아봤으니까요. 다시 조선시대판 지방선거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현대 지방선거는 지방의회 의원이나 시장 그리고 도지사 교육감을 뽑게 되는데요. 조선시대판 지방선거 도대체 누굴 뽑았던 건가요? 그 이야기를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동화 속으로, 동화요? 전설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장화홍련전 아시죠? 장황연전 알죠. 어렸을 때 이야기로 많이 접했죠. 그 이야기 보면서 들으면서 막 좀 무섭거나 그러지 않아요? 무섭죠. 공포영화로도 나왔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실화에 기반했다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소름. 설마 진짜로요? 이 장화홍련 이야기는 1656년에 전동을이라고 하는 분이 철산 부사로 가서 네. 겪었던 이야기를 나중에 후손이 적은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화홍련 이야기를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배좌수라고 하는 사람의 딸 장화하고 홍련이 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그러니까 부인이 생을 마감하게 되니까 두 번째 부인을 얻게 됩니다. 허씨 부인을. 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다시 아들 둘을 얻게 되는데요. 이 장화가 큰 딸이 혼례를 치를 때가 되니까 혼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허씨 부인이 혼수 준비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쟤네들한테 내 재산을 줘야 된다니 이런 생각을 해갖고 어느 날 몰래 흉계를 꾸밉니다. 네. 결국은 아들에게 이 아이를 나중에 어디로 데려가서 밀어라 라고 해갖고 큰 아이가 죽고 그 이야기를 나중에 둘째가 언니의 영혼을 통해서 귀신을 통해서 듣게 되면서 둘째 역시 홍련도 생을 마감했다 라는 얘기가 그 동네에 있었는데 그게 진짠가 라는 것들을 이 부사가 확인을 해갖고 그 내용을 밝혀냈던 거예요. 그 내용들이 이제 사건으로서 남아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장화홍련 이야기죠. 지방선거의 대상이 될 만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지방선거의 대상이 될 만한 인물이요? 지금 장화홍련은 아닐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허씨 부인도 아닐 것 같고 누구지? 아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그 혹시 그럼 장화홍련의 아버지? 배좌수? 이러니까 문제를 금방 맞추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철산 부사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이제 임명을 한 수령이 되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좌수라는 인물이 조금은 낯설게 등장을 했는데 이 인물이 그 지역에 향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치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자치를 담당하는 기구를 보통 향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좌수가 이름이 아니었어요? 저는 아까 배좌수 이래서 그렇죠, 그렇죠.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수령을 보좌하고 그 지역의 양반들이 모여서 뭔가 자치를 할 수 있는 것을 처음에는 유향소라고 했어요. 네. 근데 그 유향소를 나중에 이제 향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는데 그 우두머리가 3명이 있습니다. 가장 우두머리를 좌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밑에 2명의 별감이 있어요. 그들이 이 유향소 또는 이제 향청을 운영하게 되는데 장화홍련 속에 등장했던 배좌수가 이 좌수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이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건데 사실은 이제 향청의 그런 존재가 그냥 거기서 결정이 된다고 바로 임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고을에 연결이 되어 있는 또 서울의 관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제소라고 하는데 그 경제소의 당상이라고 하는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이 임명을 해주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지역에서 선출을 해서 뽑았다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게 나중에 가서는 좀 바뀝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조선 초의 경국대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긴 한데요. 그 5세기 초에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경제소라는 것이 있다가 그게 폐지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경제소라는 게 이제 고려시대 사심관을 이어받은 거거든요. 지방과 소를 연결해주는 사람이 이제 경제소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좌수를 지방에서 뽑으면은 이순환을 뽑았다 그러면 그 경제소 연락을 해서 그래 나 승인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조직들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1603년에 이걸 폐지합니다. 철수한 그 얘기는 1630 몇 년 얘기니까 네네. 사실은 그때는 조금 달라진데 어떻게 달라진 건가 하면은 선거로 뽑는 거라는 거는 비슷한데 이젠 경제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방 수령이 그냥 승인을 해줍니다. 지방 수령이 상당히 강력하게 돼가지고 실제로 선거 내용을 좀 자유롭게 한다기보다는 그 중앙에서 그리고 수령을 통해 가지고 통제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약간 선거로 자치를 한다는 의미가 그때는 약간 좀 퇴색이 됩니다. 네. 근데 상황이 바뀌었더라도 이 장화홍련전의 배 좌수가 지역 어쨌든 유지인 지역 거죠. 유지였던 지역 거는 유지니까 좀, 네. 말하자면 선거에서 뽑힐 수가 있겠죠. 그쵸. 아무나 그냥 개똥이라든가 그런 사람을 뽑아주진 않을 테니까. 근데 지금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야기가 향자 돌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 뭐 보니까 향촌, 향청, 향회. 아니 무슨 향자 돌림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향기향이라서 말하자면 아름다운 향기가 퍼지는 곳이다. 그렇게 지은 거는 아니고. 아니고. 그러니까 속을 이제, 뻔했어요. 아, 네. 조선시대에 그 자치만을 그 다루는 법전이 있었어요. 자치통감이라고. 네? 자치통감이라고. 자치통가? 네, 자치만 다루는 법전이 있었다. 이거 중국에서 들여왔던 중국의 사마강이 지었다고 하는 책인데요. 네. 그런 책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은 뭔가 이제 너무 썰렁해지는. 사실은 자치통감이 역사책이에요. 역사책인데 그 앞에 네. 자치가 들어있어서 가끔은 그런 오해를 하려 하는 그런 자치가 들어있다고 해서 뭡니까? 같이 분위기 따라가시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고향은 익숙하잖아요 우리가. 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뭐 이렇게 고향이나 이 말씀하시면 향이나 똑같은 향이죠. 고을 향자고 그래서 이제 향이라고 하면은 조선 시대에 있어서의 기초적인 어떤 그 자치단체, 마을, 고을 이런 식의 의미가 됩니다. 일단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양반이 있겠죠. 네. 그런 양반들, 보통 사족들이라고 하는 향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백성들이 있는 거죠. 중앙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수령이 내려오는 것이고 그래서 중앙을 대표하는 수령과 사또와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어떤 지도라든가 그런 거를 담당하는 사족들과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과 이 삼원적인 약간 구조가 있어서 그것이 향을 구성하는 구조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향촌, 향청, 향회, 향약 뭐 이런 것들. 그 내용을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면 네. 그 마을 어떤 구성을 이제 보통 우리가 향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양반들이 중심이 돼서 그걸 운영하는 걸 향청이라 그래요. 향청. 향청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또 밑에서 일정한 행정기구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 향청의 직을 맡은 거는 향임이 됩니다. 향임. 그런데 그 향임에서 어떤 그 각각의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향임을 어떻게 뽑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향규라고 얘기를 하고 이들이 그 동네 백성들에게 우리 동네는 말이지 좋은 전통이 있으니까 이거를 지킵시다. 라고 하는 걸 향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각각 이제 향이라는 말 앞에서 향촌, 향청, 향임, 그다음에 향규, 향약으로 이제 그 펼쳐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옛 조선 시대의 지방의 어떤 행정 체계도 어쨌든 정부의 체계와 그다음에 자치의 체계가 굉장히 여러 가지 등급으로 나눠져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향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로 치면 지방 의회랑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다만 이제 거기서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어쨌든 문제가 있을 때 모여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수령한테 이야기를 하는 고을에 있는 사족들의 어떤 그 결사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향회 안에서도 사실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은 또 다른 역할을 이제 일정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은 조선 후기에는 세금이
각각 개인에게 원래 이제 부과가 돼야 되는 것들이 네. 동네 단위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조금은 합리적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향 밑에 면하고 리가 있는데 그 면의 담당자인 면임이라든지 그다음에 리의 담당자인 이장이라든지 그 밑에 이제 통이 있습니다만은 자치 활동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을 이제 또 뽑는 방식들이 또 조금은 달랐던 거죠. 네. 그럼 뭐 그때 직접 선거가 이제 되는 건가요? 사실 이제 직접 선거라기 하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마을의 전통에 따라서 한 몇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지역에 양반들의 좀 힘이 강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양반들 안에서 향회에서 각각의 이제 직을 결정을 하기도 하고요. 조선 후기에 가면 이제 평민들의 힘이 조금 강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양반과 평민이 서로 이제 상의를 하는 방식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내가 먼저 향임을 했는데 면임을 했는데 그 다음 면임을 이제 이 사람을 추천해 준다라고 하면 또 그 사람이 이제 우선적으로 뽑히는 경우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몇 명 후보를 올리면 일정하게 이름을 적어요. 나는 이 사람 밑에도 이름을 적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밑에 이름을 적고 해서 그 이름 숫자가 많은 사람을 이제 하게 되는데 요렇게 되는 게 사실은 뽑힌다는 게 아니라 네. 요렇게 해서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면 수령이 임명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앞서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고을을 이제 다스리는 건 임금이 임명한 결국엔 그 수령이었던 거잖아요. 자치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또 지도자를 선출해도 뭐 기승전 임금이 선출한 이 수령이 고을 전체를 움직이는 게 당연한 사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둘의 관계가 좀 묘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또는 어떻게 보면 입법, 행정, 사법권을 몽땅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을에 있어서 수령이 독립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서는 과거와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한 고을에 계속 수령이 있으면은 완전 그 지역에 완전히 왕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렇게 바꿔주는 식으로 갔고 자기가 태어난 고을을 하면 유착이 된다 해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고을에는 수령을 내려보내지 않는 식으로 견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수령이 별로 뿌리를 못 내려요. 그 지방에 있는 향리들이 다 이렇게 수령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고 거꾸로 향리들이 수령하고 이렇게 편을 먹으면 탐관오리 플러스 부패한 사람들의 연합체가 돼버리는 거고 그렇죠. 이제 그런 긴장 관계들이 그러니까 복잡한 여러 어떤 계층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굉장히 끔찍한 사건들도 일어납니다. 끔찍한 사건이요? 예를 들어 이제 수령 같은 경우는 거의 혼자서 부임을 하잖아요. 네. 기껏해 이제 가족들하고 부임을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향리와 또 제지에 있었던 그 지역의 선비들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수령이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 거기에서 불만 사항이 생기면 수령의 가장 큰 역할이 재판이거든요. 네. 근데 이 재판이 뭐 형사 재판뿐만 아니라 민사 같은 경우 서로의 어떤 분쟁을 좀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못마땅하면은 이제 그 수령에 대해서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고발에 대한 내용들을 수령이 이제 듣게 되면은 아니 고약하네? 라고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어떤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극단적으로 벌어졌을 걸로 추정되는 사건이 영해에서 벌어집니다. 유대화라고 하는 수령이 네. 그 지역의 사람들하고 소송 문제가 잘 안 풀려가지고 에이 나 여기 못하겠다고 그만두고 나오게 되거든요. 네. 다시 이제 원래 이제 자기네 집으로 가는데 산적이 들이닥쳐요. 네. 도적들이. 네. 그런데 뜻밖의 이 도적이 물건은 가져가지 않고 그 유대화라고 하는 수령의 가족과 시종들 두 아들과 부인을 죽이고 시종까지 해서 6명을 죽입니다. 근데 나중에 조사가 들어갔는데 이 유대화라는 사람은 가까스로 살아남았어요. 네. 들어갔는데 물건이 없어진 게 없어요. 수상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분명히 그 영해 지역에서 있었던 그 선비들과의 어떤 소송 문제와 관련됐을 거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내용들을 심증을 가진데 어떤 사건의 배경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은 미제 사건으로 끝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당시 이제 수령과 또 그 지역에 있었던 어떤 향촌의 질서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크게 충돌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 어떤 것을 추측하게 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수령도 일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향촌 세력과 좀 잘 어울려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 어울리면서 견제하면서 복잡했는데 근데 결국은 이 조선 전기에 비해서 후기로 가면서 그 중앙의 통제력이 좀 더 강해지는 수령의 더 권한이 커지는 추세가 되는 거죠. 이게 그냥 결정적 사건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사건이요? 어떤 사건이요? 양난. 양난?
그러니까 이제 양난 이후 말하자면 이제 세금을 걷고 그러는 문제가 상당히 힘들어진 거예요. 전에 비해서 주가 체제가 많이 고장이 나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수령이 결국은 이제 강제적으로 좀 이렇게 힘을 써가지고 그 세금을 걷는 일이라든가 그런 또 이제 군력 즉 병역 자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가지고 수령한테 힘을 많이 실어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수령 권력이 커지니까 임금 입장에서는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령 권력이 커지면 그 지방에 어떤 말하자면 얘가 부패를 다 해먹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누가 가서 감시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네. 누가 감시를 할까요? 누가 감시를 하죠? 왜 거기 요즘은 잘 안 나오지만 옛날 서각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말 그린 거 이렇게 촥 하면서 뭐 있지 않습니까? 문을 확 열면서 문 열면서 아맹어가 출두야. 그거 춘향전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춘향전에서 몽룡이가 와가지고 근데 그렇게 크게 목소리를 내고 가지 않았고 아, 그냥 그래요? 이렇게 바로 연락하고 갑니다 그러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암행어사가 뜨면은 사또들끼리 연락을 해요. 그래서 어느 고을 돌고 있고 어느 고을 돌고 있다. 그러니까 전국을 다 도는 게 아니라 일정한 영역을 어떤 한 어사가 담당을 하거든요. 자, 장화홍련전에서 시작해서 춘향전까지 왔습니다. 오래 걸린 것 흥미진진한 같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이야기가 왠지. 길었어요. 네. 옆길로 많이 샜습니다. 자, 흥미진진한 지방선거인 조선. 이 이야기들 옆길로 새는 지식열전 3과 깨론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조선 후기로 갈수록 국가의 지방 지배가 강해지면서 이 향촌의 자치제도 그리고 문화도 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이제 약간의 변화가 있죠. 선비들, 양반들 중심의 모습에서 이제 조금씩 그 일반 평민들의 힘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들과 약간 경쟁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향청 안에서도 이제 새롭게 등장했던 평민 중에서 약간 부가 있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그 향임, 그 자리를 놓고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경쟁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또 일반 평민들은 평민들 나름대로 자신들이 살아갈 방법을 이제 강구하게 되죠. 그게 이제 그 유명한 두레. 둘에 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레하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노동의 어떤 품앗이를 하는 기구 그쵸. 정도로 생각을 네. 하고 실제로 이제 두레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해서 어느 하나로 규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두레가 굉장히 자치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조직을 갖고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두레의 우두머리를 이제 행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을 이제 도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밑에서 또 실질적으로 그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수와 도감이 약간 그 지역에 실력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을 으쌰으쌰 해갖고 끌어모아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발음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수총각, 네. 머리가 되는 총각. 아 예. 머리수. 그다음에 이제 조사총각.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그들을 이제 이끌어 모아서 그 둘의 규정들을 정해 나가게 되면서 이런 모습들이 이제 향해하고는 비교가 되는 민회의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지방에 대한 권력 같은 경우니까 중앙 집권화됐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방에서는 좀 향촌의 문화가 더욱더 단단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땐 진짜 생활 공동체였기 때문에 더 이제 자발성이라든가 서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뭘 하자 그런 게 더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 연대의식 같은 것도. 지금 뭐 아파트 주민들 모여서 어떤 집회에 나와주세요. 그러면 잘 안 되잖아요. 조선 후기에 있어가지고 뭐 학정에 견디다 못해서 밀란을 일으킨다든가 이건 잘못하면은 다 죽는 거거든요. 반역으로 몰려가지고.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이 향촌 단위로 모여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죠. 또 반대로 의병을 일으킨다든가 그런 경우도 역시 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동학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전주 화약 이후에 집강서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지방의 자치 행정을 다 이렇게 책임져서 했다 그러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옛날 향촌이 조선 전기에 좀 더 그 힘이 더 있었던 향촌이 옛날의 힘을 다시 좀 찾아가지고 자치기구로서 작동을 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독립운동에도 이 말하자면 지방에서의 마을 공동체의 힘이 발휘가 된 거죠. 네. 그래서 2일간의 해방 이거 혹시 아시나요? 2일간의 해방? 언제 어떻게 해방되는 거예요?
모르시죠? 네. 그럼 선물 CD는 안 드려요. 지금 문제 내신 거예요? 예, 약간 뒤끝이에요. 예, 여기가 경기도 안성에서 있었었는데 네. 3.1운동이 처음에 이제 조금씩 전국적으로 퍼져가는데 안성에서는 4월 1일 날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성 4.1운동이라고도 하죠. 상당히 이렇게 규모가 강했고 셌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의 그 3.1운동은 그럴 수가 없었지만은 여기서는 아예 그냥 일제에 무슨 뭐 세무서, 뭐 순사, 뭐 그런 사람들을 아예 다 몰아냈습니다. 이틀 동안은 완전히 일제의 지배에서 완전히 해방돼가지고 안성이라는 도시가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을 했다는 거죠. 물론 이틀밖에 못 가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런 정도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국가 권력을 어떻게 보면 그 이틀 동안 그 시민들의 힘으로 몰아내고 자체 활동을 한 거니까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네,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이러한 자치 정신이 이제 우리에게 좀 면면이 내려온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이쯤에서 좀 마무리해서 한 줄 평을 해보도록 할게요. 각각의 한 줄 평, 어떤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사람이 모이면 자치를 하게 된다. 뭔가 와닿아요. 네, 자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은요? 저는 뭐 항상 말장난을 좀 하기 때문에 기대해도 돼요? 자치는 잔치다. 오, 그래서 모두 모여서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다. 울림이 있는 그런 한 줄 평이었습니다. 자, 한 줄 평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거학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인물들 꼽아 오셨을 텐데 작가님 먼저 어떤 인물 좀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그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닌데요. 1861년 2년 임술밀란이라고 해서 진주에서부터 시작돼서 나중에 이제 그 조선 후기의 가장 큰 밀란으로 꼽히는 사건인데 이 사건의 시작을 일으켰던 인물 유계춘이라고 하는 인물을 꼽아봤습니다. 네. 당시 이제 세금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수령하고 좀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그게 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떡하지? 뭔가 우리가 일어나서 힘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 소식이 이제 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잡혀 들어가요. 거기서 같이 회의를 했던 사람들이 아니 우리 의사를 물어보기도 전에 먼저 이 사람을 잡아가? 그럼 우리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소식이 또 이 유계춘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계춘은 이제 집에 상이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 잠깐 외출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같이 회의를 했던 사람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을 몰아내고 우리의 뜻을 밝혀야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주 밀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요. 사실은 혼자서 했다면은 그거는 큰 움직임이 되지 않았을 그쵸. 텐데 그 지역에 있었던 조직들을 그리고 그 지역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의 힘을 함께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진주 밀란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아쉽게도 이 난이 끝나고 나서 이 유계춘이라는 사람은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에게 이런 평가가 붙습니다. 왜 자기는 논도 없고 밭도 없어서 세금을 낼 게 없는데 그 난리를 일으켰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함께 살아갈 방법을 도모하다 보니까 그 난리를 일으키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치의 또 다른 면을 유계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유계춘 인물로 좀 꼽아 주셨고요. 교수님은요? 네, 저는 조금 망설였는데 네. 왜냐하면 일단 유명한 사람인데다가 우리 선거학개론에서 한 몇 번 나오셨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좀 약간 우려먹는다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네. 조금 망설였는데 그래도 이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네.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인데요. 네. 다시 한번 퀴즈. 정약용 하면 딱 떠오르는 책이 뭐가 있을까요? 다산 정약용. 목민심서. 그렇죠. CD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목민심서가 결국은 그거거든요. 지방자치에 대한 책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이 지방관들이 지방의 수령들이 어떻게 스스로 탐관오리가 되는 길을 피하고 그 고을에 가는 백성들한테 진짜로 선정을 베풀 수 있는 것인가. 그 얘기를 계속 써놓은 책이 목민심서거든요. 다산정약용이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그래요. 어떤 고을에서 뭔가 백성들이 상당히 좀 건방진 짓을 하더라. 그래서 무슨 건방진 짓이냐 하니까 세금 제도가 있는데 그 세금 제도가 많이 비합리적이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만들어가지고 새롭게 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법에 따라가지고 그 세금을 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건방지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의 뭔가 국기가 흔들린다든가 뭐 그렇게 국가 질서가 무너진다는 그런 차원인 건가? 그런 건 아니죠.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전에 원래 제도보다 더 편해졌나 아니면은 더 좀 불편해졌나? 편해지긴 했어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인정하세요. 왜 그걸 가지고 건방지다느니 뭐 하니 그렇습니까? 그 백성들이 필요해가지고 스스로 법을 만들어서 쓰는 것이 다른 쪽하고 충돌된다든가 국가 차원에서는 이건 인정할 수 없. 그러면 그런 게 아닌데 더 편리해졌다는데 왜 그거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오히려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민자권 입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백성들이 이제 스스로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리는 없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필요하면은 때로는 이렇게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방자치 인조선을 얘기할 때는 다산정약용 선생을 빼놓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렇게 선거학 인물까지 꼽아봤습니다. 결국에는 앞서 이야기해주신 이런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지방선거인 조선,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